근데 내 할 거 아니긴 해. 근데 우리 쉬운 거 아까 지금 쉬운 거 아니야? 더러운 사람 뭐야? 맞아 여기 내 쓰레기인데 목이 안 아프고. 자, 운영자는 기본적으로는 고전소설이기 때문에 고전소설의 기본적인 맥락은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따라갈 겁니다. 하지만 결말 부분 자체에서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결말하고 뭐 일반적이란 말은 그렇지만 어쨌든 해피엔딩이나 건성명학과는 상관이 없는 형태 이런 거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빨리 세빈이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뭐 하는 건데? 뭐 하는 건데? 제가 저 방송을 했어요.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진짜로? 안될 것 같은데? 들었대요. 어? 들었대요. 어? 어? 진짜로? 갑자기? 야 보여줘. 야 우리 반에도 더 이거 달랐는데? 진짜네? 우리 반에도 더 달랐어. 아니 왜 다 같이 나가? 네, 그래. 하나 안 해. 이거 하나 나왔는데. 나중에 보고. 자, 그 건성이어 자체가 안 나온다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구조도 아니라는 거잖아. 인간보나 또는 사필기전이나 이런 것과도 연결되지 않는 거죠. 이 세계가 다 똑같은 말이지만 어쨌든 이런 세계의 기본적인 특징과 운영전은 안 맞다는 거지. 그죠? 왜냐면 애니걸그대로 가는 결말도 아닐 뿐더러 왜냐면 두 사람이 딱히 악한 일을 안 했을 거니까. 그 다음 실제로 악인 자체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사필기점처럼 모든 것은 결국 바르게 간다는 규정하고도 관련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규정이 좀 다를 거라서 나중에 보게 되면 액자식 구성이나 아니면 결말이나 이런 고전의 특징들과 연결된 문제는 나올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걸 지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자유연애 자체를 지향하는 것 자체가 결국엔 다른 말로 한다면 뭘 얘기하는 거야? 신문제 사회에서나 또는 억압이나 이런 거를 아마 받은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썼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자 미상치고는 생각보다 한자 상어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그 얘기는 단순하게 평민이 썼다 이렇게 보기에는 뭔가 억압받은 작자 자체의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이 정도까지는 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줄거리 다음을 봐보세요. 자, 대군이 제노하시고 난공사람으로 하여금 서궁을 찾아보게 한즉 저희 의복과 노화가 모두 없어졌으므로 대군이 서궁시녀 5인을 뜰 가운데 불러놓고 총장은 눈앞에다가 엄하게 받쳐놓고 명령을 내려 말씀하시기를 이 5인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징계하라 라고 하시고 직장을 한 사람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럼 5인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징계하라 이 얘기는 이 사람들 중에서 나머지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야? 교환을 하거나 깨달음 주거나 아니면 공포감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그런 걸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장수를 해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쳐라. 그러니까 거기에 잔혹한 면모라는 건 당연히 뭐 할 거야? 사람이 죽는 거를 관계없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게 보이니까 잔혹한 면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잔혹한 면모가 보인다는 건 이런 면모가 보인다는 거는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야? 인간미가 없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 또는 인간주의 이런 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 이런 거에 더 우선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간접제시죠. 성격을 가지고. 자, 이에 오인이 호소하기를 원하건대 한 번 말이나 하고 죽게 해줬어. 그럼 오인은 뭔가 억울하다는 거나 아니면 자기의 마지막에 뭔가 할 말을 다 하겠다는 얘기잖아. 자, 대군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고 그 사정을 다 말해보아라 라고 하니까 은섬이 먼저 글을 올리니 이러하였습니다. 근데 은섬이라는 거는 지금 이 여자는 앞에서도 나오지만 어쨌든 뭐야?
조력자 중에 한 명이고, 그러니까 뭔가 이 억울함에 대한 거를 풀겠다는 얘기겠죠. 자, 남녀의 정욕은 음양의 위치를 받은 것이므로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남녀의 정욕은 음양의 위치므로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은 뭐야? 이런 남녀 간의 사랑은 본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궁녀도 뭐한다?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도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이렇게 억압받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잖아. 한편 신궁이가 치자 외로운 몸이 되어 꽃을 봐도 눈을 가리며 달을 대하여도 넋을 잃어 매화나무에 앉은 꾀꼬리로 하여금 짝을 지어 날지 못하게 하며 발 사이에 드나드는 두 마리 제비로 하여금 같은 둥지에 깃들지 못하게 하였사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꾀꼬리로 하여금 짝을 지어 날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꾀꼬리는 어떤 존재야? 궁녀하고 똑같이 외로운 존재가 되는 거지. 그 다음 발 사이에 드나드는 두 마리 제비로 하여금 같은 둥지에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 얘네들도 궁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뭐 이제 비유적으로 하나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스스로의 정욕의 뜻을 이기지 못함이며 또한 투기의 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할 뿐이오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까. 하지만 얘네들은 억압받진 않았으니까 결국은 뭐 할 거야? 짝을 이룰 수 있을 건데 우리는 아예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 한 번 인강을 넘어가면 인간의 낙을 알 수 있다오나 당연하죠. 왜? 벽을 넘어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의 본질적인 사랑을 누군가하고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잖아. 하지만 넘어가면 어떻게 돼? 처벌받겠죠. 중년이니까. 자, 저희들 오래도록 신궁에 갇혀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어찌 저희들의 힘으로 능히할 수 있으며 또 마음으로 참을 수 있으리까. 오직 대군의 위험이 두려워서 이 마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가 시들어 죽어질 뿐이옵니다. 공중의 일에 있어서 이제 범한 죄가 없사옵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땅에 두고자 하사오니 어찌 원통하지 않으리까. 저희들은 구천지하에서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겠나이다. 그러면 결국 뭐 한다는 거야? 맨 마지막에 볼 때 이렇게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사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본능 자체가 억압당하니까 삶 자체가 너무나 억울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딱 하나지. 우리는 본능에 억압받고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거죠. 물론 근원적으로 그러면 처음부터 궁녀를 안 오면 되겠지만 이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건 아닐 거니까 그런 거죠. 자, 다음으로 비치가 어린이 이루어졌습니다. 비탄 얘기 할 거예요, 다들. 대군께서 사랑해 주신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사온데 어찌 감동마음이 없사오리까? 저희들이 대군의 깊은 은혜 감축하고는 홀로 상공에 거처하면서 달 밝은 가을, 꽃 피는 봄날에도 이 뜻을 변하지 않고 오직 묵묵과 평가에 종사하고 있을 따름이온데 이제 쉴 수 없는 누명이 서궁에 미치고 말았사오니 어찌 원통하지 않으리까. 실제로 이게 왜 누명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진짜 밖에 있는 사람과 사랑을 나눈 사람은 한 명밖에 없잖아. 운영밖에 없잖아. 그럼 나머지들은 실제로 우리들이 맞아야 될 이유거나 또는 벌을 이유는 없다는 얘기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누군가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억울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랑을 혹시나 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랑 한 다음에 억압받는 거는 뭔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 안에 진짜 사랑을 나누고 있는 사람은 그냥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운영을 보면서 우리도 저럴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못한 걸 하는 거니까 두 가지 마음이 들지. 하나는 질투거나 하나는 뭐 한 거야? 부러움이고. 이런 두 가지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자, 이런 누명이 서궁에 미치고 말았사오니 어찌 원통하지 않으니까 살아도 죽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오직 엎드려 빌건대 빨리 죽을 땅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거 진짜 죽겠다는 뜻보다는 그만큼 억울하고 우린 누명이 조금 그렇다. 이거 좀 더 말하는 게 강조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자란이 올린이 이러하였습니다. 오늘 일은 제가 해야 될 수 없는 데 있사오니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바를 어찌 참아 숨겨두리이까. 저희들은 여왕의 천녀로서 아버지가 대순이 아니고 어머니가 이비가 아닌즉 남녀간의 정욕이 어찌 홀로 저희들에게만 없겠습니까? 그게 뭐야? 우리가 궁녀지만 우리에게도 남녀간의 정욕이나 본능이나 이런 것들은 존재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 여왕의 천녀로서 아버지가 대순이 아니고 어머니가 이비가 아니래. 근데 대순하고 지금 이비를 보면 효절이 유명한 순임금이나 순임금의 두 왕비는 아원과 아영인데 이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냥 평범하다는 얘기야. 우리들은 평범하니까 당연히 뭐한다? 그럼 모든 평범한 사람들은 남녀간의 정욕이 먼저지 궁녀로서의 어떤 뭐 그런 지켜야 될 규칙과 제도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지. 결국은 사람 같고 제도 있는 거지 제도가 있고 사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 비슷한 거고. 주나라의 모강도 천자로서 매양 요대의 낙을 생각하였고 항우 같은 영웅도 해화의 눈물을 금하지 못하였으며 당현종 같은 영향으로도 매양 마외안을 생각하였거니와 대군께서는 어찌해서 운영으로 하여금 홀로 운의 정이 없다고 할 수 있겠사옵니까? 그러면 운영도 뭔다는 거야? 정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을 가지고 누군가하고 정을 느끼고 누군가 사랑 느끼는 거를 탓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겠죠. 김세현 곧 당대의 단정한 선비요인데 내당으로 끌어들인 것도 대군께서 하신 일이며 운영에게 명하여 벼르러 받들게 한 것도 대군의 영이었습니다. 그럼 니은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말 그대로 이런 김생과 운영의 사랑은 대군도 잘못이 있다는 얘기지. 네가 쓸데없이 그 사람을 안 데리고 오고 그 사람 자체를 운영을 통해서 벼르를 받들게 안 했으면 만났겠어? 정을 통했겠어? 너도 잘못은 있어. 그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다들 처벌받자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정도 눈 감아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운영이 오래도록 신궁에 갇혀 있으면서 밝은 가을 꽃피는 봄날이면 늘 마음을 상하게 하였고 오동잎에 떨어지는 밤비에 몇 번이나 애를 끊었습니다. 한 번 후협한 남성을 보고 나서는 너그리고 실성하여 병이 골수에 사무쳤고 비록 장수하는 약과 월인으로서는 효력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병이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마음의 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몸의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병은 상사병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러면 이거 약으로 효력이 없지. 왜냐면 정신적으로 또는 마음적으로 힘든 거는 마음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풀어야 쓰는 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 자,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루 저녁에 아침에 이슬과 같이 죽어지면 이거 비유적인데 그만큼 짧게 가면 뭐 이런 얘기죠. 원래 이슬 아침 되면 사라지는 거니까. 대군께서 비록 치근한 마음이 있어 돌보고자 하신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 이미 죽은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해줄 건데? 그러니까 죽게 하는 건 좀 그렇잖아. 이런 얘기죠. 저희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한번 김생으로 하여금 운영을 만나보게 해서 두 사람의 맺힌 원한을 풀어주실 것 같으면 대군의 적선이 막대할 것입니다. 전이 운영의 회절은 죄가 저에게 있어왔고 운영에게 있지 아니하오니 이런 얘기한 건 뭐야? 운영을 살려주고 차라리 저를 벌하세요.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의 사랑을 되게 부러워하는 마음도 크단 얘기야. 저희 한 말씀은 위로는 대군을 속이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동료를 저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의 죽음은 죽어도 또한 영광이라 생각하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대군은 저의 몸으로서 운영의 목숨을 이어주시옵소서. 근데 이럴 것 같으면 진작 이렇게도 안 했겠지. 그러니까 대군이 여기서 굳이 이런 청들에다 물리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야. 첫째는 한 명이 이렇게 되면 나머지 다 허용이 될 문제가 있는 거고, 둘째는 또 하나는 대군이 나름대로 운영을 아끼기 때문이겠지. 만약에 자기가 전혀 좋아하지 않는 애야, 그럼 그냥 궁녀전에서 물러나게 되잖아. 어차피 아무 말도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못 받아들인 것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까지 시험에 안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거 정리 안 한 거고, 근데 기본 정리하면 대군의 심리는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웅녀가 올리니 이러하였습니다. 교과서는 그래서 얘네들 얘기를 하고 거의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서궁의 영광은 저도 이미 같이 하였사온데 서궁예군을 저만이 면할 수 있겠습니까? 공강도 같이 타고 옥선도 같이 타는데 오늘의 죽음은 그 죽을 바를 얻었사오니 죽어도 유금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야. 진짜로 죽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정도로 우리들의 청이나 또는 억울함이 되게 크다. 이 두 가지 동시에 얘기하는 거야. 자, 끝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은 뭐가 돼? 제라고 했으니까 1인칭으로 돌아오는 부분이지. 시점이 약간 혼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대군에는 상과 같고 바다가 싸우는, 그러니까 다들 보면 대군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어쨌든 왜냐면 대군이 얘네들한테 되게 잘해줬으니까 그거는 참 감사하다. 잘해줬지만 그래도 우리의 본능 누리는 건 조금 뭐한다? 너무 어긋다는 것도 있다. 이런 거니까 이 사람을 빌런 취급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권성징악이 아니야. 만약 이 사람이 빌런이라면 권성징악이나 뭐 이런 데서 만들 수 있는 여지도 뭔가 있는데 그렇게 나오기에는 얘네 죽음과 상관없이 권성징악은 어차피 안 돼요. 해피엔딩도 안 되고. 자, 능히 정절을 굳게 지키지 못하였사오니 그제 하나이며 전으로 지은 시에서 대군께 의심을 보이고 끝내바려 아뢰지 못하였사오니 그제 둘이었고 서궁에 죄 없는 사람들이 저로 인하여 가치대를 받게 되었사오니 그제가 셋이옵니다. 그렇죠. 왜냐면 나 하나로 인해서 나머지도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왜 대군이 얘네를 싹 다 같이 하려고 하는 거야? 원복이니까. 자, 이와 같은 큰 죄를 셋이나 짓고도 한들 무슨 면목을 살며 만약 죽음을 면하여 주신다 하더라도 저는 마땅히 자결하여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죽겠다는 건 억울하다 보다는 나는 죄가 있는 게 맞으니까 나는 죽을 거고 나머지는 살려줘. 이런 거니까 서로 위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물론 실제로 운영은 맨 마지막에 자결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해피엔딩이 안 되는 거고. 자, 대군은 보기를 마치고 또 한 번 자난의 조사를 다시 펴보는데 누염이 좀 풀리는 것 같으므로 소옥이 꿇어앉아 울면서 말했습니다. 전날 빨래하러 갈 때 성안으로 가지 말자고 한 것은 저의 의견이었으나 자란이 밤에 남궁으로 와서 매우 간절히 청하기에 제가 그 뜻을 안타깝게 여겨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물리치고 따라싸웁니다. 운영의 절개를 훼손함은 그제가 저의 몸이 있어하고 운영이 있지 아니하오니 저의 몸으로 운영의 목숨을 이어주세요. 다들 막 서로 죽겠다고 아우성 뭐 이런 거든. 근데 실제로는 이 대군이 알게 된 거는 뭐냐면 두 사람의 만남이나 뭐 이런 걸 제대로 했는 게 아닌 거잖아. 맨날 뭐 숨어서 겨우겨우 한 번 만나고 있으니까 만남 목격한 게 아니라 여긴 안 나오지만 운영이 쓴 시를 보고 이제 판단한 거야. 보통 이런 거잖아. 앞에 거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시라는 거는 인간이나 또는 작가의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어떤 내면에 대한 심리를 보여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시를 보고 얘는 그리고 김생의 시를 보고 얘네들은 분명히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 이제부터 밀고 가는 거야. 자, 이에 대군의 누염이 좀 풀어져서 저를 별당에 가두고 다른 궁녀들 모두 둘러보냈는데 그 다음이 문제지. 비단수건으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운영이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결을 하죠.
자, 근데 오른쪽을 봐보세요. 친구. 궁녀들이 오는 처사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운영과 함께 벌을 받겠다고 하면서도 운영위로 옹호하는 내용의 초사를 안평대군에게 올린다. 즉 궁녀들은 자유로운 인간의 본성과 성품을 지녔으나 궁이라는 갇힌 공간에 제도적으로 억압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궁녀에게 궁이란 뭐하는 거야? 억압 또는 구속의 대상인 거지. 그러면 마찬가지 궁녀에게 성벽이란 어떤 의미야? 장애물이지. 못 넘어가니까 바깥쪽으로. 물론 넘을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문제가 되니까 넘지 못할 거 아니야. 어차피 도망을 못 가는 게 왕이 나는데 어디 도망갈 거야? 이거 차라리 한 지역 정도의 형태라면 그 지역을 벗어나면 되겠지만 이건 나라 안에 벗어나야 되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220쪽으로 넘어가세요. 근데 중간면에서 그래 또 돼 있죠. 자, 운영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는 김생이 이어나간다. 그러니까 이 교과서 장면은 싹 다 끝내용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운영이 죽자 김생이 절에 가서 운영의 명복을 비는데 김생이 특을 죽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자 며칠 에 특은 우물에 빠져 죽는다. 김생은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식음을 전폐하고 가만히 누워있다가 죽을 맞이한다. 그럼 이 줄거리만 보고 본다면 김생이 죽은 이유는 과연 뭐야? 죽은 이유는 위에 있는 상황상 하나밖에 없지. 말 그대로 운영이 자결해서 삶을 살 이유가 사라진 거잖아. 이러니까 죽은 거지. 왜 사랑하는 여자 죽었는데 내가 왜 살면 뭐해? 이런 거지. 물론 누군가는 이럴 수 있지. 죽었으니 다른 여자 사랑하면 되겠구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여주니까 그렇게 하면 사랑은 역시 변해. 이런 얘기밖에 안 되고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 글의 또 하나의 주제는 결국은 뭘 보여주는 거야? 이 김생하고 그 다음에 운영은 어쨌든 죽어서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영원성을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죽는 게 이런 주제를 만들기가 더 뭐 한다는 거야. 강화되기 딱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쨌든 사랑은 영원할 수 있어. 이런 걸 보여주는 목적으로 쓴 거니까 그래. 사랑은 변할 수 있어 이러면 여자 죽고 김생이 다른 여자로 변화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역시 사랑은 일회성이야. 뭐 트렌드는 역시 그렇지. 이런 게 되는 거잖아. 사랑이 어떻든 뭐 그거는 각자 마인드, 어떤 작가의 마인드는 그렇다는 거죠.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부인 죽었다고 내가 따라 죽어야 되고 이런 건 요새는 그렇겠지. 요새는. 근데 옛날에는 또 그런 게 아닙니까? 왜냐면 과거에 보면 정조, 지조, 절개 이런 거 강조되는 거잖아. 시대가. 그래서 실제로 한쪽이 죽으면 연령 같은 거 세워주면서 조금 뭐 장려하거나 뭐 그런 건데 그게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항상 여자에게만 좀 강요되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남자들은 보통 재혼해도 안 먹는데 여자 재혼하고 이러면 욕 먹고 여자가 만약에 연령 돼갖고 죽으면 막 그거 칭송하고 이러니까 이제 조금 그것도 너무 한쪽으로 치중돼 있다 이런 게 이제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까지 상황이긴 해요. 이게 요새하고는 좀 다른 거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쓰기를 마치자 붓을 던지고 두 사람은 마주보고 슬피 울면서 스스로를 그칠 줄 몰랐다. 위험은 미래에 말해주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났으니 소원이 없겠소. 원수인종도 이미 없어졌고 통불안도 사라졌을 것인데 어찌 슬퍼하며 맞이하는가.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할 게 있어. 특 자체가 죽은 거는 건성징악은 맞아. 특이 죽은 부분이. 특은 처음부터
악인처럼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가 죽었다는 거는 이 특의 요것만 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전체 이야기가 안 그렇다는 거지. 이 특의 죽음이라는 거 자체는 이 사람 자체가 그냥 악인으로 나오는 애고 탐욕적으로 나오는 애기 때문에 얘하고는 또 이렇게 검성징악이라고 얘기하면 맞는 거야. 전체를 물어보느냐 인물 한 명 갖고 물어보느냐 좀 다를 거니까. 그죠? 자, 다시 인간생에 나오기를 얻지 못하여 한탄함인가? 근데 인간생에 다시 못 나오지. 이미 죽었으니까. 김생은 눈물 흘리면서 살해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일반적인 영어 소설이나 다른 소설을 봐봐. 이미 천상계로 올라갔어. 그런 사람들이 거기가 정말로 편할 수 있는데 다시 인간생에 내려오고 싶을까? 없어. 그런 사람들은. 위에는 이미 이 천상계라는 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결국 여기는 어디야? 여기 천국이야. 기본적으로 인간계는 천국이 아니잖아.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천국이 아닌 곳을 왜 올라 그래?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지. 여긴 지옥이야. 얘네 입장에 볼 땐 여긴 지옥이지. 왜? 천국이 아닌 곳은 지옥일 거니까. 니네도 여기 천국은 아니지 않냐? 천국이잖아. 없네. 안 돼. 꼭 지옥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 천국은 아니잖아. 그치, 여기 천국은 아닌데 가끔 지옥? 또 끝나고 또 머리 아프네. 갑자기 머리 아파졌어. 내가 나가야 될 것 같아. 내가 나가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이제 보세요. 자, 김생은 눈물 흘리면서 살려고 말하는 것이었어. 분명히 김생은 그 얘기 안 할 거야. 아, 여기 못 와서 한탄스럽지 않아.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할 거야. 우리 두 사람은 다 같이 원하는 품고 죽었기로 염려대왕이 그 죄 없음을 불쌍히 여겨 다시 인간에 태어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하의 즐거움이 인간보다 못하지 않은데. 대놓고 얘기해. 지하에서 즐거움이 인간 세계하고 똑같아. 그럼 인간 세계 나갈 이유가 없는 거지. 인간 세계가 뭐라도 조금 즐거워지고 그런데 그 즐거움이나 여기 즐거움 똑같으면 뭐하러 굳이 바꾸려고 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지. 하물며 천상의 낙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럼 천상의 낙은 뭐 한다는 거야? 이런 얘기지. 이 설명대로 움직인다면 이 천상계의 나가고 인간의 나가고 이게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잖아. 이 만화에서 이미. 그러면 여기에 올 이유가 없는 거야. 보내준다고 해도 대놓고 얘기해. 에이, 거기 뭐하러 가요 우리가. 이런 거잖아 이미. 왜? 이미 즐거움을 누렸으면 굳이 고통받는 곳에 사람은 안 올 거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점점 더 나은 거를 원하지 점점 더 쪼그라들기 원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치? 처음에 50평 살다가 40평, 30평, 20평, 10평 이렇게 줄여가는 사람이 어딨냐고. 점점 고통받을 것 같은데 만약 그런다면? 근데 그런 거는 니네는 안 경험해봤지? 나는 경험해봤거든. 엄마 집에 30몇 평이 있다가 혼자 살 때 9평짜리 집에 딱 처음에 들어갔는데 답답해 죽을 것 같아. 거실이 없어 집에. 순간 방이 하나니까 그냥 뭔가 되게 억압받는다는 느낌? 이런 게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군요. 자, 그 다음 봐봐. 자, 다만 근데 오늘 이렇게 나오죠. 이러면서 인간에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인간 세상에 다시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너무 즐거워서. 다만 오른쪽에 슬퍼한 것은 대군이 한번 돌아가시자 고궁에 주인이 없고 까마귀와 새들이 숲이 울고 사람의 자치가 이르지 아니하기로 그랬을 뿐입니다. 그러면 거기 나오지. 수성궁이 폐허가 되고 안평대군이 비위적감을 암시했다. 근데 안평대군이 죽은 거는 얘네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뜻이 아니야. 그냥 뭐 상황상 죽은 거고, 이 수성궁이었던 데는 지금은 뭐 한 거야? 그 옛날에 아름다웠던 자치가 다 사라지는 거지. 그런 걸 한자성어로 뭐라 그래? 그러니까 A였던 곳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빨리 사라져서 B가 되고, 뭐 B였던 곳이 또 사라지고, 뭐 A가 되거나 C가 된다, 이런 거를 상정벽해라고 부르는 거지. 근데도 뭐
2가 맞추나 3이었던 것이 급작스럽게 이제 3으로 뭐 바다로 변합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함수성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게다가 새로 병환을 겪은 후에 빛나던 집이 재가 되고 바로 나오잖아. 빛나던 집이 재가 됐다. 이게 3점백이에요. 그대로 옷 같은 섬돌, 분 같은 나무이 모두 무너지고 오직 선돌이에 피어있는 꽃만이 향기롭고 뜰에는 풀만이 깔리어 불빛을 자랑할 뿐이니. 그러면 여기서 꽃만이 향기롭고 뜰에는 풀만이 깔리어 불빛을 자랑한다. 그러면 이 꽃하고 풀은 뭐 하는 거야? 그대로 남아있는데 수성공은 어땠어? 사라졌지. 그러니까 둘의 관계는 배조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수성구는 인위적 공간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공간인 거고 여기는 자연이 얘기한 거니까 자연들은 어쨌든 뭐 한다는 거야? 그들이 유지되고 불변하지만 인간은 결국 가변적으로 변합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습에서 슬프다는 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야. 하나는 우리가 옛날에 지냈던 곳이 사라지니까 슬픈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인간이 결국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게 슬픈 거지. 여기서 안평대고 이렇게 죽었다고 어우 무시하다 이런 거 아니야 절대로. 그런 마음이 생긴 것도 아니고. 왜냐 앞에서 운영이가 대군의 하회 같은 마음에 감사합니다는 진심으로 얘기한 거니까 그 부분은 진심인 거야. 그거 거짓말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 자, 그 옛날의 모습이 바꾸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지만 인간 세상의 변화가 쉬움이 이와 같거늘 즉 가변하거늘 다시와 옛날을 생각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대들은 천상의 사람인가? 그렇지. 천상의 사람이란 말은 다른 말은 뭐하고 똑같아? 이 천상의 사람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신이란 얘기지. 말 그대로 선인이란 얘기네요. 왜냐면 천상에서 사람처럼 살아가는 신 이런 뜻인 거니까 진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닌 거야. 자, 우리 두 사람은 본래 천상의 선인으로 오래들어 옥황상제를 모시고 있었더니 하루는 상제께서 태춘궁에 앉아 저에게 옥동산의 과실을 따오라고 하기로 제가 반도를 많이 따가지고 와서 이 반도는 거기 써있잖아. 잠깐 멈춰보면 여기 써있잖아. 반도라고 돼 있고 해석이면 뭐라고 돼 있어? 복숭아로 돼 있지. 실제로 그래서 복숭아나 반도나 또는 복숭아꽃이 나오는 도화나 그런 걸 보면 전부 다 얘네들은 천상계랑 연결돼 있어. 천상계 실제로 다른 시를 봐도 이런 복숭아나 이런 게 실제로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시들이 몇 개 있어. 이걸 처음에 도연맹이라는 그 중국신이 쓴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철을 포함해서 몇 명이 그걸 갖다 차용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뭐 복숭아 뜬 맑은 물에 산의 그림자가 잠겨있고 여기 갖고 누룽도원 같다 이런 시도 있는 거야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다른 시에서도 또는 다른 소재에서 얘하고 연결해서 많이 나오니까 이건 잘 기억해라. 이 시험이 아니더라도 몇 번도 나올 거야.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과실을 따오라고 하기로 제가 반도를 많이 따가지고 와서 운영과 같이 먹다가 발각되어 운영과 같이 먹다 발각됐다는 건 죄를 졌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죄를 짓고 진세에 적화되어 적화됐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적강했다고 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천상계에 있는 선인들이 지상계로 온다는 건 위에서 뭔가 벌을 받고 내려오는 거야.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얘네들이 다 천상계로 올라간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죽는 거지만 결국 원래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원래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인간들이 굳이 여기 뭐하러 와? 올 이유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인간의 괴로움을 골고루 겪다가 이후에 옥황상제께서 전의 허물을 용서하자 삼춘궁으로 올라가서 다시 옥황상제의 하늘 앞에 상제를 모시게 하였가기로 틈을 타서 바람의 수레 타고 다시 진세 옛날 곳을 찾아와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온 건 뭐야? 일을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잠깐 나서 옛일도 그립고 해서 한번 그냥 내려와 본 것 뿐이에요. 여기를 다시 오거나 과거가 그리운 것보단 그래도 놀았던 곳이니까
좀 아쉽다? 약간 그런 정도인 거예요. 자, 김생이 말을 마치고는 눈물을 뿌리면서 운영에 손잡고 또 말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실제 눈치가 쌓여나는 거는 운명인 거야. 원래 위에서부터 관계가 있는 거니까. 자, 바다가 마르고 돌이 불에 타버린들 우리들의 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이거 정석과하고 연결돼 있지. 바다는 마를 수도 없고 돌이 불에 타버릴 수 없는 거니까 이거 불가능한 가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들의 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들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지. 또 땅이 늙고 하늘이 거칠어진들 우리들이 원하는 지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종군과 즉 위원과 서로 만나 이와 같이 따뜻한 정을 나누었으니 사실은 근데 이야기 전반을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슨 정을 나눠 그냥 자기 할 말만 쭉 하고 위원은 듣고만 있는데 근데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어쨌든 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우니 이 얘기야 그냥 안 그랬으면 이거 전할 사람이 없잖아. 그리고 얘네들은 귀신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전달할 수 없는데 이건 유형한테 전하면 유형이 이걸 듣고 뭐 할 거야? 사람들한테 퍼뜨릴 수 있는 거잖아. 이것도 목적인 거야. 불쌍해 이 사람은 이용만 당하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소설을 제대로 보면. 왜냐면 실제로 아무 관계도 아니잖아.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정을 나눴으니 속죄의 인연이 없으면 어찌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인연은 없어. 끝까지 봐도. 엎드려 말건대 종군께서는 이 원고를 가지고 돌아가시와 영원히 전해주시옵시고 경솔한 사람들이 입에 전하여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주시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거기다 밑줄쳐봐. 원고를 가지고 돌아가시와 영원히 전해주시옵고 이게 결국 뭐야? 원고를 주는 목적인 것이야. 해당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게 특징이야. 왜? 우리는 되게 남들과 다른 경험이 있고 이건 누군가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 강의 뭐 시켰니? 이거 하고 맞죠? 212호 때문에 여기 아니가 210. 아닌데 여기는 뭐 아마 25는 그냥 한가 전체 저쪽 막 이거는 수가 있거든. 그냥 받을게요. 쌤 그냥 저희가 받으면 안 돼요? 아니 우리가 뭐마다 저번에 실제 주인 따로 있을 텐데 여기는 12호인데 210호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힘들어 저희는 나도 해봐서 알아. 한 4년 했어. 그래서 오토바이 안 타는데 너무 힘들어. 저거 사고 났더니 죽을 것 같아. 오토바이 타는 게. 저 알바할 때 가장 싫은 건 딱 하나야. 정전 날 때 아파트 15층에서 배달시키는 사람. 와. 아 일부러 정전 나는 거 알고 시킨 거잖아. 진짜 죽어.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용이 아니었다 그 당시에. 또 가야 돼. 여전히 정전돼 있어. 이런 젠장. 하지만 사장님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 사장님이 가. 나와. 그치 사장님은 자기가 올라가지 않을 거니까. 심지어 그 당시 처음에 오토바이도 아니고 자전거였거든. 와. 자전거 타고 하다가 나중에 사장님이 오토바이 바꿔준 거지. 완전 빡세. 자, 그 다음 보세요 한번.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전해주는 거를 얘한테 목적으로 한다는 거. 그러니까 유형 자체가 반갑고 그런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다른 이유가 아니야. 근데 사실은 소설 전반을 보면 왜 굳이 유형이야?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 사정기 유형밖에 없으니까. 이수성공이. 그러니까 그냥 얘한테 전해준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속세 인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무 관계 없는 사이야. 실제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유형이 아니라 뭐 철수가 이수성공에 잠깐 왔고 잠깐 잠들었어. 그럼 걔한테 전달을 했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못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가 나오는데 분명히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시는 뭐랑 연결돼 있다? 두 가지 얘기했지. 하나는 여기 나온 것처럼 어디 갔어? 아까 시 내가 안 준 거 같은데? 어쨌든 다시 써볼게요. 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내면하고 연결돼서 분명히 두 사람의 심정을 얘기할 거고 또 하나는 뭐 한다? 전체의 단조로움 자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있는 거라고 그러지. 이 두 가지가 시를 쓴 목적이 되는 거야. 그럼 시에서는 반드시 뭘 찾아야 돼? 두 사람의 심정을 찾아야 되지. 그리고 시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뭔데? 기본적으로 이 시가 갖고 있는 특징은 운율이 있는 건데 평문이나 말 그대로 소설이나 다른 말로 하면 서사 갈래는 운율이 없으니까 이 차이에서 뭐 하는 거야? 단조로움이 바뀌는 거잖아. 반복성을 많이 줄 거냐 아닌 거냐? 이 차이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정서가 이 글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 시의 내용에는 모두 들어가. 주제도 일부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단독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은 높진 않아. 그렇게 되면 문제가 너무 단조로워지기 때문에 시의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뭘 하는 거지 그렇게 시를 쓴 거의 특징만 갖고 문제는 내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 선제에서 그냥 성과성주이겠지. 나오긴 나와. 자, 그럼 시를 볼게요. 자, 꽃 떨어진 궁중에 제비와 참새가 날고 봄빛은 예와 같건만 주인은 간 데가 없구나.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들은 그대로 있다고 그랬잖아. 즉 자연은 여전히 불변적인데 사람은 사라졌구나. 가변적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대조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중천의 소순달은 차기만 한데 아직 푸른 이슬은 우일이 덕시지 않았구나. 일단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야? 사람이 없어서 뭔가 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구나. 이런 내용이잖아. 내용은. 자, 운영이 받아서 읊었다. 고궁의 고운 꽃은 봄빛을 새로 띠고 천년만년 우리 사람 꿈마다 찾아오네. 오늘 저녁 여기 와서 놀며 옛자치를 찾아보니 막을 수 없는 슬픈 눈물은 수건을 넘치네. 그러면 이 A고 나타난 시의 기본적인 내면은 뭐에 대한 얘기야? 고독이나 슬픔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근데 지금 두 사람이 지금 슬프다는 게 아니야 절대로. 지금 두 사람은 잘 먹고 잘 놀고 있잖아. 과거를 떠올릴 때 슬프거나 지금의 수성공을 바라보니까 슬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루지 못한 사랑은 어떻다? 안타깝다는 거지. 왜? 인간 세계에서는 결국 이루지 못하고 자결하고 죽었으니까 그건 안타까운 거고 지금 위에서는 그냥 잘 살고 있어요. 이런 거니까 이 A는 지상을 바라보면서 느끼거나 사라진 수성공을 바라보면서 느끼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부분은 무조건 어디야? 과거지. 죽기 전까지가 중요한 거고 죽은 다음에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없어. 그래서 왜냐면 영원한 사랑에 관한 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화 안에서만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내화 바깥으로 빠져버리면 얘네들이 주인공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 얘기가 끝나. 내화가 나. 그 다음에 이때 위험에 취해서 잠깐 누워있다가 산새소리에 깨어났다. 그럼 산새소리에 깨어났다. 거기다 적어. 외화 시작. 이걸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내화가 끝나고 외화가 돌아오는 부분에 처음 문장이 여기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지금부터 누가 사라져? 두 사람이 사라지지. 운영하고 한계가 사라지니까 더 이상 이야기 뭐 진행할 게 없잖아. 자, 구름과 연기는 땅에 가득하고 새벽빛은 찬망한데 사방을 살펴보아도 사방 보이지 않고 다만 김생이 기록한 책자만이 남아있었다. 그럼 책은 뭘 의미하는 거야? 증거물. 현실처럼 느끼게 되는 증거물이 되는 거지. 이게 없으면 그냥 정말 꿈인 건데 책에 있으니까 전해줘야겠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잖아. 책 찢어버릴까 그냥? 그럼 여기서 이야기가 전달 안 됐겠지, 그지? 그런 거잖아. 또 너무 잔인하잖아. 자, 유형은 쓸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흰 책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왔다. 방 속에 감추어두고 때때로 내어보고는 망연자실하여 침실을 전피하고 후에 명산을 두루 찾아다니며 그 마침말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상한 거는 이 사람은 여기서 왜 이래? 아니 본인은 위에 있는 사람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굳이 이렇게 망연자실한 거야? 그게 밑에 나와. 밑에 보면 나오지. 자매권 유형은 망연자실한 채로 세상을 유랑한다. 자매권 유형은 운영과 김생일을 기록한 책을 발견한다. 현실의 삶의 유한성과 무상감을 깨닫는 유형은 망연자실하여 명천대산으로 돌아다닌다. 그럼 마지막을 볼 때 이 유형이 유한성을 깨달은 이유는 쉽게 나오지. 이 이유는 말 그대로 운영과 김생이 죽어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언젠가 죽는 거야 이런 것만 깨달아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되게 쉬워. 근데 뒤에 보면 유형이 무상감을 깨달은 이유, 뭐 느낀 이유는? 이건 좀 애매하지. 왜냐면 이건 자기 사랑도 아니고 자기는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무상감을 왜 느껴? 이 무상이라는 거는 보통은 이걸로 많이 쓰잖아. 인생 무상으로 많이 쓰고 실제로 어떤 허무나 덧없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이 사람이 왜 느낀 거지 갑자기? 하나밖에 없지. 자기도 뭐니까. 자기도 사람이니까. 언젠간 나도 뭐 할 거니까. 죽을 거니까. 또 하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런 일을 겪을 거니까. 그런 게 안타깝다는 거지. 언젠가는 결국은 모든 거는 버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영원하다고 말하지만 인간 세계에 영원한 건 없구나. 이런 걸 깨달아본 거지. 그러면 실제로 뭐 할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은? 뭐 부귀 권력을 누리거나 뭐 과거 시험 보거나 이런 게 결국은 다 뜻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권력이나 이런 것들 언젠가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추구하는 건 뭐해? 이런 거니까 이렇게 끝났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뭘 보여주는 거야? 유형 자체를 생각하면 여운을 주는 거지. 하지만 운영과 김생을 갖고 생각하면 뭐가 없는 거야? 여운이 없는 거야. 포커스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얘가 주인공이 절대 아니야. 주인공은 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운과 연결된 거는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야.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거야. 얘하고 연결된 거야. 이거 외부적으로 빼면 만약에 인생무상이나 이런 것과 연결된 거를 또 다른 시를 통해서 뺄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 외부 문제를 한 2문제 이상 더 내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중간고사보다 지금 범위가 줄었단 말이죠. 좀 줄고 외부사 빠지고 움직이면 오히려 외부하고 연결되는 가능성은 더 떨어져. 내부적으로 좀 더 낼 거고 그 얘기는 시험 가서 절대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죠. 대충 읽고 문제 풀지 말라는 거지. 현재는 좀 꼼꼼하게 보는 게 필요하고 그럴 겁니다. 글쎄 지금 나가긴 했지만 문제 3차는 따로 하나 더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서 문제 하나는 더 풀어볼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막판 시험은 쉽게 안 낼 겁니다. 현재는 좀 꺼놔야 나중에 꼬는 선지도 잘 확인할 거 아니야. 218쪽에 2번에 잠깐만 봐봐. 문제는 어차피 니네가 풀 건데 이 보기는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 이 보기가 그대로 뭘 보여줘? 처음에 가의 유형의 이야기, 나의 유형과 운영, 김생의 대화, 운영과 김생의 과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럼 실제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가 자체는 현재가 될 거고 이 나하고 가 자체가 과거가 되겠지. 여기가 꿈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간다는 거는 실제로 이 유형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 과거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얘기겠지.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뭐 해야 돼? 안 나왔지만 사실 만화는 현재가 다시 필요하긴 하지. 왜냐면 꿈을 깨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조대로 본다면 여기는 현실인 거고 또 여기도 현실인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인몽했다 강몽한 어들이 나오는 거니까 정확하게 한몽 구조도 이루어지고 액자식도 이루어지는 거고 둘 다 있다는 얘기예요. 개인이다.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겠죠. 그죠? 근데 이런 구조대로 본다면 얘가
한문 구조를 갖고 있는 소설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현실, 과거, 현실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액자식 구성이라는 것도 맞는 거고 그런 다른 말로 또 얘기한다면 또 뭐가 되는 거야? 역순행이라는 말도 또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일반적인 고전술은 역순행 잘 안 합니다. 이것만 역순행이 좀 갖고 있는 특징들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는 게 항상 딱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작품들이 역순행보다는 수행이 좀 더 많다는 거고 그리고 한문구조를 굳이 얘기한 거는 고전의 한문구조를 갖고 있는 소설들도 몇 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없는 게 더 많은 거니까. 그리고 이 소설은 영웅소설하고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왜냐면 이 두 사람이 영웅이라면 이걸 타파해서 자결하진 않았겠죠. 그죠? 이런 점들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학습 활동은 좀 쉬었다 할게요. 여기 일로 와서 우리랑 얘기하는 출신 지지 말고 맞다는 얘기가 고려 들어가 출신이 어디가 해가지고 얘가 가서는 유튜브 영상도 이러고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완전히 주머니에서 고충 이거 바꿔가지고 내가 주문을 써서 내가 주문 선을 모르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생각나서 근데 얘가 갑자기 기억을 쌓는 거 진짜 재밌게 본 거. 그렇게 많이 썼어. 그거야? 이거 고려해야 되는데. 엄마 거보다 안 왔으니까 어떻게 될까? 뭐야 이거? 내 짝꿍이랑 너 중요하고 맨날 안 가지고. 못하지. 네. 뭔지 알고. 근데 이거 가면 귀찮아서 안 해보니까. 맞아. 근데 갑자기 못 가다가 집 입술 붙이는 게 있었는데 너무 예뻐. 이제 이거 그림 봐. 이렇게 숨이 가나. 동아리 발표 때 우리 동아리 많이 간식 되게 많아. 근데 그냥 두 번째 할 때도 와. 두 번째 할 때. 그때 간식 많이 나올걸? 응. 우리 간식에 12만 7천 원 썼어. 많이 먹는 거야. 아 이거 후루는 싫어. 유리야? 잠시만. 이거 다 군돌이라고 있어. 진짜. 나 왜 재밌는 거 보여줄까? 나 진짜 재밌는 거. 그래, 나도 그거 아직 있어. 이거 누가 준 거야? 이거 스타필드 갔을 때 이거 아, 그리고 이거 그래, 여기가. 이거 주장이 좀 세고 주장. 스무스도 다 먹구나. 소원이 뭐야? 어? 있어, 이거.
크리스는 나왔었지. 상식에서 공부할 때.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야? 와인을 영상 상당히 아니 적분을 아니 저희는 인터넷 쓰는데 그걸 어떻게 쓰냐고 이렇게 내 말이 더 너안 썼어? 같이 붙어 있지 않아? 양수 참고 이렇게 가난해야 돼. 이거 했어야지 과학 알려줘 그러면 아 외우고 있어 알았어. 이거 저거 하실래요? 무기다 아, 무기였어? 왜내 옷에 붙어 있어? 잡아야 돼 세미나 아예 안 주는 게 아니야 안 온 거잖아. 긴장하는 거잖아. 맨날 그래 그때 캉캉 추면서 저번에 가면서 부담이 근데 수영 안 했다가 이번에 한다고. 재미가 내년에 열래? 자 이제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세요.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면 229쪽이죠. 이게 전에 자, 1번에 보면 이 작품의 구조와 시점을 파악해보자 라고 했는데 처음에 나오죠. 액자식 이야기이다 라고 나와서 유형의 이야기, 그 다음 대화에 대한 유형과 운영 김생의 대화, 그리고 내와 이에서 운영과 김생의 과거에서. 그래서 이 내와 이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전체 주제에서는. 자, 그 다음 현실. 우연히 수성궁의 순회치에 잠이 든다. 이건 그냥 우연히 온 거고 뭘 의도한 게 아니라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지.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이 깨어나 김생이 쓴 책을 발견하고 세상을 유람합니다. 왜? 인생문학을 읽었으니까. 자기 사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간은 이럴 수 있구나 이런 걸 느껴본 거죠. 그 다음 다시 꿈을 보면 유형이 수성궁에서 운영과 김생만한 그들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듣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 꿈이 먼저고 현실에서 뒤에 나오는 유형이 깨어나가 더 다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 점이겠죠. 그 다음 2번 서술자의 시점이 이동한 양상의 액자식 구조와 연관되어 생각해보자. 근데 아까 중간에 운영이 자기라고 얘기해서 이야기를 서술한 부분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1인칭 자체로 한 번 변하는 장면이 나오지. 자, 그게 예시도 한번 나오면 나오죠. 외화는 전작 시점으로 서술되고 내화에서 운영과 김생의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은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사건을 서술해 가는데 운영과 김생의 사랑 이야기를 당사자가 직접 서술하기 때문에 인물의 갈등과 내면 심리가 픽진하게 드러내며, 픽진하게 그냥 잘 드러난다는 뜻이야. 사건의 비극성이 애절하면서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왜냐면 이런 거잖아. 사람이 자신의 슬픔을 말 그대로 자기가 전달하면 뭐 한 거야? 이걸 듣고 있는 상대방이 볼 때 이런 안타까움은 뭐 할 거니까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니까 더 올라올 거 아니야. 그죠? 남한테 전달 들면 그냥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이러는데 실제 당사자가 그 얘기하고 있으면 으이그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부러 뭐 하는 거냐면 이걸 노리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야? 3인칭에서 1인칭과 중간에 바꾼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면 1인칭 부분의 특징은 뭐다? 애절함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열심히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뭔가. 그치? 아까 누군가 비웠다는 느낌은 자리를 하나 이동해서 그냥 옆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누가 빈 것 같은 느낌이지. 이게 처음부터 여기 앉아. 아 그래? 아까 여기 앉는 거 아니었어? 여기 앉으면서 여기 앉았어. 아 그래? 무슨 말이야? 그냥 잠깐 이런 데서 하는 기억이 어찌네? 그런 거라고. 내년엔 더 재밌을 거야. 내년에는 재밌지. 그치? 자기 공부만 계속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어느 날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해지고 얼마나
더 기분이 어때 막. 그렇지? 뭔가 나의 꿈과 희망과 목표가 더 진실하게 다가오는 느낌이야. 이건 진표 얘기하는 거. 그럼 불길한 얘기를 그러지 않아요. 점점 꿈과 가까워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그렇지 못하지만 여기 이렇게 스파이 갈수 있지. 갈 수 있어요. 다들. 나는 진짜 가자. 가까워요. 안 가는 사람 없잖아. 같은 건물에도 몇 개나 있다는 모두 스카이 갈수 있어. 물론 갈 수 있어요. 그때 그때도 갔어. 제 스카이 자, 그다음 이제 활동 2를 보세요. 5명의 공녀가 안평등에 올린 초사의 내용을 정리하고 의미를 말해보자. 근데 이 5명의 초사에 공통점이 있죠. 다 뭐야? 결국은 억울하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자, 의성은 남녀의 정욕은 음양의 이치에 비롯되며 궁녀들은 그 이치를 따르지 못하고 시들어 죽어가고 있다. 피치, 궁녀가 외부인과 접촉했다는 소문이 퍼졌으니 대군을 모시하는 궁녀로 주변을 받아들이겠다. 자랑, 남녀가 사랑의 감정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니 김생과 운영을 만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원하면 풀어줘야 할 것이며 이 대지는 나에게 있으니 운영 대신에 나의 몫을 바치겠다. 궁녀, 서궁의 궁녀들과 그 뜻을 같이 하면 함께 죽겠다. 얘는 말 별로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박스만 길어? 그 다음 운영, 정죄를 지키지 못한 죄, 대군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못한 죄, 다른 궁녀들까지 위험에 처하긴 죄를 죽음을 가겠다. 이게 시험에서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지금 교과서 부분이 이게 제일 길어. 그러니까 이 부분 꼭 나올 때 이걸 5개를 계속 외우고 있는 게 아니니까 누가 말하는지 제대로 봐야 돼. 왜냐면 나중에 일본을 사람 바꿔서 내거나 아니면 각자의 차이점들 가지고 문제 낼 가능성이 제일 높단 말이야. 여기 보면은. 그리고 이전 해nem의 기출문제 보면 그 문제는 무조건 나왔다고 봐도 돼. 운영전이 걸린다면. 왜냐면 그 장면 자체가 나올 수밖에 없게끔 지문 구성이 아예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의미는 나오죠. 전체 이거는 공통점인데 중요한 건 공통점이 아니야. 이거는 거의 선제 안 나올 거야. 그 위에 있는 게 나올 거니까. 자, 궁녀들은 궁이라는 갇힌 공간에서, 즉 구속된 공간에서 제도적으로 억압당한 채 살아내는 존재이다. 하지만 5궁녀들도 자신들도 자유로운 인간의 본성과 성벽은 진인 존재라는 점을 들어서 억압적인 현실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근데 이 억압적인 현실을 비판한다는 게 안평대군을 비판하겠다는 게 아니야, 절대로. 왜? 그 사람은 그냥 제도대로 하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비판해? 제도를 비판하는 거지.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3번. 궁이란 공간이 인물들에게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보자. 그래서 왼쪽에 보면 둘의 사랑을 가로막는 현저 장벽이며 사회적 제약이 의미하는 공간을 느낀 사람은 김생과 운영 이렇게 되는 거고, 안평대군은 자신의 권력 아래 있으며 문필과 예능으로 욕망을 싫어하는 공간. 이게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이 궁녀들에게 뭘 많이 시키냐면 시공부 이런 거 많이 시켜. 그래서 이게 문필과 예능으로 뭐 욕망 싫어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고, 궁녀들에게는 외부와 차단된 채 인간의 본성과 자유의지를 억누르고 살아야 되는 폐쇄적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궁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고, 권력자가 볼 때는 당연히 좋은 공간이지만 비권력자가 볼 때는 당연히 억울하거나 힘들거나 본능이 억압당하거나 안타깝거나 누군가를 응원할 수밖에 없거나 나오시만 갇혀있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적자가 아니라 서자거나 여자거나 뭐 서울 출신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그냥 확률적이지. 지금 얘기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느 정도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야. 왜? 보면 여기 한자 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 이제 활동 4로 넘어가세요. 자, 다른 학생들의 관점을 생각할 수 있는 작품의 주제를 말해보자. 근데 관점이라는 걸 가지고 본다면 결국은 이 관점은 다른 말로 뭐야? 기준이라는 거지. 그러면 어떤 기준에 맞추냐에 따라서 주제가 뭐 할 수 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간단한 기준들은 뭐가 있었어? 시대를 갖고 볼 거냐, 작품만 갖고 볼 거냐,
아니면 뭐 작가에 맞출 거냐. 서술만 갖고 본다는 거는 그냥 인물에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지. 아니면 뭐 할 거냐. 읽어보는 나의 입장에 맞출 거냐. 이게 네 가지 관점이죠. 말 그대로 절대론이냐, 절대론에서 벗어난 외제론이냐, 외제론 안에서도 다시 히든 작품이냐 작가냐. 이렇게 보면 실제로 얘가 왜, 얘는 내,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이 작품을 또 다른 환몽 구조를 갖고 있는 작품하고 비교해보거나 또 다른 사람 구조를 갖고 있는 작품을 갖고 비교해보거나 준혁아 그러면 이거 외제로 보는 거야 내제로 보는 거야? 여기는 없어. 그래서 물어본 거야. 지문이 천천히 얘기할게. 만약에 어떤 독자가 이 작품을 또 다른 사랑 이야기를 갖고 있는 소설과 비교해보거나 아니면 또 다른 환몽 구조나 액자식 구조를 갖고 있는 소설과 비교해서 한번 알아봐. 그러면 그건 뭘까? 내부 외제적이지. 작품 안에서 보지 않는 모든 건 다 외제적이야. 그렇게 보는 것도 외제적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 세 가지만 일단 얘기하지. 조선시대의 봉건적 사회제도와 연관시켜보면 그럼 봉건적이란 말은 보수적이라는 얘기고 봉건적이나 어제도 봤지만 이 봉건이라는 말이나 보수라는 말이나 전근대라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내년에 1등을 위해서 결국 필요한 건 뭐냐면 단어야 단어. 단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파악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왜? 단어 문제 기본 두 문제 무조건 깔아서 들어갈 거니까. 물론 일단 내신 잡고 움직여줘야지. 내년에도 M생 우글거릴 거니까.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는 M생 무조건 많을 거야. 그리고 올해도 지금 뉴스에 계속 튀어나오는데 올해 이게 왜 이슈를 시켰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건 정말 깔기 위해서 이슈 시킨 것 같은데 경북대, 그러니까 경북 지역의 작년에 하나 틀린가 두 개 틀려갖고 이제 뭐 이대 간애가 올해 재시험 봤단 말이야. 그래서 걔가 한 개가 틀렸나 막 그렇게 나왔을 텐데 그럼 왜 의대까지 경북대 의대까지 간 애가 왜 재수를 한 거야? 현역생인데 빅5 의대 가고 싶어서 이걸 왜 이슈화 시켜? 그게 이슈화 될 이유가 없지. 왜냐면 아니 그러면 뭐 연대고대 간 애가 서울대 가면 안 되는 거야? 서울대 간 애가 또 뭐 재수하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얘기지. 퇴소할 수 있는 거지 충분히. 서울대 갔어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 내 학교 선배도 그래서 내 바로 1년 선배도 서울대 갔는데 학교 1년 반 다니다가 때려치고 반수해서 다시 서울대 갔어. 왜? 빠 바꾸려고. 그때는 또 하도 오래되기 때문에 뭐 복수능원에 이런 것들이 또 막혀있단 말이야.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학교 바꾸는 게 아니라 깠는데 과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리고 이게 같은 서울대라도 취직에 조금 덜 될 것 같다. 그러면 걔네는 더 움직여. 왜? 원래 가진 데가 더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 그게 뭐 나쁜 거야?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나쁜 건 아니잖아. 아무리 이거 집 밟는 것도 아니고 여고대개만 공부 못하는 것도 죄 이렇게 해야 좀 어렵지만 공부 잘하는 건 죄로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슈화시키고 있는 거는 뭔가 좀 정부에 불만이 있다는 거고 물론 나도 정부에 꼭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깔 건 아니라는 거지. 물론 의대를 처음부터 그렇게 늘려놓은 건 문제지만 어떤 정부가 들어왔어도 의대는 늘어나긴 했을 거야 결국에는. 가급적이면 엄매하는 게 결국엔 유리할 수밖에 없어. 단 1점이라도. 그리고 내년에도 결국 위적한 애가 제일 유리할 수밖에 없어. 위적을 하게 되면 장점은 하나 있어. 정 안 되면 문과 쪽으로 빠질 수 있는데 보통 그게 안 되거든. 물론 그렇다고 지금부터 갑자기 위적 이건 좀 힘들죠. 엄매는 가능성은 하잖아. 그리고 생각보다 올해 좀 특징은 뭐냐면 가탄 세타 하나씩 보내면 많아. 한 번이. 가탄만 다, 사탄만 다 1분 안 해. 왜? 표점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가탄 세타 하나에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대학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 생각보다. 그러니까 입시는 뭐냐면 전략도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앉아서 무직하게 이러려면 점수대가 상당히 높아야 돼. 그리고 점수가 높으면 사람이 이런 마음밖에 안 가져. 좀 더 높은 학교. 처음에 인서울이었는데 내가 400점 만든 중에 우연이라도 398 맞았어. 그럼 그냥 인서울 갈까? 뭐 서경대, 한성대 뭐 이런 데 갈까? 욕심 나버리고? 미친놈이지 그거.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아.
내가 그러면 난 무조건 서울밖에 안 써. 당연한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운영과 김생 중심이야. 그러면 그게 뭐야? 인물, 학구가 보는 거지. 세 번째, 국녀의 삶을 놓고 보면 그것도 뭐 한 거야? 인물을 갖고 본 거지만 같은 인물이라 그래서 좀 다르지. 왜냐면 운영과 김생 중심을 보면 남녀가 사는 중심을 본다는 거고, 국녀의 삶을 중심을 본다면 시대하고 연결시켜서 보는 거니까 미묘하게 좀 다르지. 같은 인물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몇 명 더 나오지. 자, 예시장만 보면 조선시대의 봉건적 사회제도와 연관시켜보면 인간의 본성을 가로막는 제도와 모순과 중세의 봉건적 질서가 야기하는 비인간성을 주제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이 소설이 평등사상을 얘기하는 소설은 아니야. 걔하고는 거리가 있잖아. 이거 위계인제나 이런 걸 갖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제도에 관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 운영과 김생 중심으로 보면 현실적 제약을 초월한 남녀 간의 비극적 사랑을 주제로 볼 수 있다. 그 다음 국내의 사회 중심을 놓고 보면 억압당 사회에 대한 저항과 인간성에 대한 해방을 주제로 볼 수 있다. 5번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넘어가. 자, 그냥 230도 감상도하게 보세요. 쓸데없이 애틋해. 이게 언제적인지 기억나. 이런 적이 있었어. 없어 이런 적 애틋한 적이. 연애할 때도 맨날 뭐 했냐면 한 방에 다 생각하면서 사장들이 욕밖에 안 하고 둘이 앉아갖고 차에서 그래 니네 사장도 그렇구나 우리 사장도 그런데 다들 거지 같아. 역시 사장들은 나쁜 사람들이. 우리 사장 말고 그때 사장이 여기 사장이 아니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아우죠. 비고를 끊어나는 중세 억압적 질서. 중세란 얘기는 결국 뭐야? 조선시대 억압적 질서를 얘기하는 거냐? 그죠? 자, 운영전은 작자와 청량연대가 미상의 한문소설로 혹시 몰라 이네는 기억해나? 내신이니까 이거 한글 소설하고 나오면 오답이니까 한문소설 꼭 동그라미 쳐놔. 니네 그럴 수 있다니까? 가능성이 있다니까? 저번 시험 문제 보니까 다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살짝 알고 있어야 돼. 수성공 목유록 또는 유형전이라고 한다. 마찬가지야. 이것도 만약에 목유록 잘 기억해놔.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에서 의도적으로 목유록을 몽자르로 바꿔내놨을 수도 있었어. 우리 안 해. 왜냐면 쌤이 문자를 문제로 내고 나누냐고 엄청 변수리 받았어. 근데 원래는 우리 설명하고 기본적으로 별거 안 했어. 다르게 보는 게 맞아. 다르게 보는 게. 왜냐면 국문과 안에서 목유록이란 말과 몽자르란 말은 기본적으로 소설의 구조 자체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문구조라고 얘기한 학교는 그런 문제 안 내. 왜냐면 한문구조만 얘기했다는 건 현실급 현실만 얘기한 건데, 근데 목유록이나 뭐 몽자르 얘기하는 학교는 그 문제가 생각보다 나올 때가 있어. 그래서 이거 목유록이다라고 기억을 하라는 얘기야. 제목에도 더구나 잡서 이거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잡서하고 수업을 안 해도 어차피 애들이 잡서 정도는 보고 시험 들어올 거라고 무조건 예상하고 문제 출제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내신은 충분히 치졸할 수 있어. 내신은 말이 치졸인 거지 학교만의 디테일이 또 따로 있다는 거지. 자, 세 번째, 이 작품 현실 세계의 유형이 폐허가 된 수성궁에서 운영과 김생을 만나서 그들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듣는 구조로 되어 있는 액자 형식입니다. 유형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부분은 그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깬 이후의 상황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대개 이 부분은 꿈을 해석한다. 작가는 꿈속 경험을 마치 현실의 일처럼 처리해서 독자가 꿈속의 상황을 보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운영전이 과거에 모의고사 나올 때는 줄거리에서 자르고 가운데 얘기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애들이 실제로 문제 풀 때 소설 자체가 그 안이 꿈인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문제 푸는 거야. 운영전 처음 봤다면. 내신에서 안 봤으면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우리는 지금 줄거리를 봤기 때문에 이게 꿈이구나라고 아는 거지만 줄거리에서 잘라버리면 이게 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는 이거 한문구조 이런 거 안 나와. 나올 수도 없고. 그러면 보기 따로 또 장치 마련해주거나 줄거리 보여주거나 이럴 때만 가능한 거야. 자, 이런 액자구조는 서술 시점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데 유형의 꿈속에서 운영과 김생의 과거는 그 이야기의 당사자가 직접 서술하기 때문에 독자들은 소설을 한층 더 현실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 현실감이라는 거는 이걸 얘기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현실감이란 건 좀 더 안타까움이 강조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같은 말이야. 애절함, 현실감, 안타까움 강조한다. 다 똑같은 얘기야. 현재에서는. 자, 그래서 또한 깊은 갈등과 고뇌에 빠진 인물의 모습도 진지하게 드러난다. 그럼 기본적인 갈등은 여기 뭐야? 외적 갈등이지. 개인과 사회. 아니면 개인과 누구? 개인. 그러니까 안평대군과 갈등하는 건 개인과 개인이지만 안평대군을 벗어난다면 개인과 제도니까 개인과 사회라고 하겠지. 이런 거 위주로 가는 거야. 갈등 자체가. 자, 그 다음. 그렇다면 이 작품이 목류와 액자한 형식적 장치를 빌며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는 이 작품의 비기적 분위기를 잘 살펴보면서 그 단서를 볼 수 있다. 운영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김생과의 사랑을 지속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절망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 하는 거야? 수동적인 거지. 결국 죽었다는 거는 현실을 극복하지 못한 거니까 현실을 극복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은 다 수동적인 거야, 결국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현실에서는 거스를 수 없는 중대의 질서를 죽음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극은 운영으로 끝나지 않는다. 김생도 운영을 따라 죽음을 택하고 수성궁이 폐허가 되는 모습은 안평대군의 비근적 결말을 암시한다. 이런 안평대군 안에서 욕망을 분출할 수 없었던 궁녀들 역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 만약에 안평대군이 이렇게 비근적 결말을 맞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궁녀도 안에서 똑같이 비근적 결말을 다 맞았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지. 다 죽은 거야, 걔네도. 물론 여기서 안평대군이 비근적 결말을 맞이한 거는 안 나와. 이유가 안 나온다. 소설 안에서도 제대로 안 나와. 기본적으로. 왜냐, 그 사람 주인공도 아니고 그게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그리고 이렇게 만든 이유는 딱 하나야. 그래야지 인생구상 드러내잖아. 안 그러면 인생구상은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자, 심지어 외부 이야기에 존재하는 위험도 현실적 삶의 유한성과 무상성을 깨닫고 망연자실해서 세상을 등진다.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교집합은 중세의 봉건적 질서이고 운영과 김생의 비밀적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억압적인 봉건 질서의 모순과 사회제도의 비인간성을 폭로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소설은 비일성과 근대성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디에 근대성이 있어? 지금 마지막에 근대성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가 근대야? 이 근대가 보여주는 거는 여기지. 자유연애 자체가 근대잖아. 왜냐면 정근대라고 계속 얘기 나올 때는 뭐가 나왔어? 이 둘의 사랑 자체가 이렇게 있을 때 깨져버렸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반대로 자유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근대적인 거고 이렇게 억압을 당하는 것 자체가 정근대가 되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은 보편적이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야. 왜? 지금 드라마에서 이런 거 잘 써먹고 있잖아. 말 그대로 부자하고 한 명을 안 부자하는데 두 사람 사이가 많이 자전됐어. 그럼 정근대적인데 그걸 극복했어. 그럼 근대적이잖아. 요새도 이 드라마에 맨날 그딴 거 나오잖아. 현실에서는 전혀 안 나오는. 아니 삼성가가 뭐 일반적인 사람 왜 만나겠어? 아니 만나 네가 만나. 아니 나는 글렀고 내 딸도 글렀고 내 딸 얼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일단은 무조건 열심히 공부해야 돼. 얼굴로 성공하기는 힘들어. 키도 안 돼. 병원에서 얘기했어. 의사가 최고로 163 정도가 최고일 것 같다. 하지만 최고일 거니까 실제로 160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갖고 내가 절대 맨날 무릎 들어서 제가 하고 그러더니 막 간지가 뭐 제대로 얘기하나. 근데 넌 얼굴이 안 돼도 키가 더 커야 돼. 라고 겉으로 얘기하면 내가 상처받으니까 그걸 어떻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해봤자 그래. 아니 내나 예쁜데 맨날 그래 뭐 자기만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는 너 여기까지 진짜 예뻐. 밑에는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요새는 알아듣더라고. 역시 아빠가 못생겼으니까 내가 이렇구나.
나도 인정해 뭐. 아, 눈이 아들도 안 닮은 게 어디야? 눈은 내 거의 2배 이상 커. 눈만 커 눈만 그러니까 눈만 딱 엄마야. 그럼 밑에 하관은 다 나라니까. 같이 다니면 딱 그래. 완전 딸인데요? 아 이게 진짜 나 진짜 슬픈 얘기야. 나도 닮으면 안 되는데. 사람이 결혼할 때는 사람이 달라져요. 연애할 때야 뭐 그런 건데 결혼할 때 내가 무조건 눈 큰 여자만 골라다녔다니까. 다 필요 없고 일단 눈은 커야 돼. 이게 저의 컴플렉스였어요. 결혼할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맨날 들었던 게 뭐 장님이냐? 눈 떠라? 자지 마라? 심지어 학교 선생님도 자지 마. 선생님 저 앉았어요. 거짓말? 아니 거짓말 무슨? 이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갖고 이 약간 트라우마 돼갖고 무조건 여자친구의 기준은 딱 하나였어. 일단 눈이 커야 돼. 다 필요 없고 나머지는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어. 이런 거였어. 근데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자꾸 눈이 크면 난 좀 뭐 키도 컸으면 좋겠고 얼굴도 하얗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욕심이 생기는데 거울을 보니까 욕심에 타협이 생기더라고. 아니 그렇게 다 조건 갖춘 여자가 나를 왜 만나겠어? 또 이런 데가 더 들더라고. 이게 현실이야. 대학교 2학년 때 팍 꺾였어. 1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자신감 있었는데 2학년 때 한 2번 고백했다가 까이더니 그다음부터 누구한테 고백하는 게 무서워졌어. 또 까이면 어떡하지? 트라우마.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여자친구 처음 사귀었는데 너무 고마운 거야. 정말 막 엎드려 절할 뻔했어. 너무 감사해요. 태어나서 여자친구 처음 사귀어본 거니까. 대학교 2학년 때 고백을 하고 그전까지 남녀강구 나왔으니까 남자한테 고백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한테 고백을 다 아줌마들한테? 다들 아줌마들인데? 아들이 우리 나이라고 거의. 남자고등학교는 그렇게 젊은 선생님이 없어요 별로. 다 막 나이 든 선생님들, 아니 입에 막 쌍욕 따는 선생님들, 욕을 못 들고 막 다신 것 같은 그런 분밖에 없어. 학교에 그러니까 여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봐도 마찬가지지. 체육 선생님 당연히 남자고. 심지어 막 그 음악 선생님은 여자긴 했는데 별로 여자 같은 느낌이 없는. 평소 목소리는 이런 목소리인데 노래할 때만 갑자기 성악으로 변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 너무 무서웠어. 심지어 막 그 립싱크하면 막 찍어대고 나와 립싱크 진짜 써 니네는 어디 내 시간 립싱크 찍냐 천하와 거의 조폭적이었고. 와 진짜 휴대폰이 있었으면 누구 하나 신고당했을 건데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만세짜리를 쳐맞을 때도 당연한 줄 알았고 잘못된 건데 완전 정면대중이야. 그죠? 저도 학교를 거의 90년대 이전에 다녔으니까 완전 정문대의 기본이죠. 물어봐 나중에 아빠한테 아빠 혹시 교련복 입었어? 그러면 나름대로 정근대적인 고등학교라 이런 생각하신 거고 교련복 안 입었는데? 아니면 교련복이 뭐야? 이러면 완전 근대적인 학교 다닌 거야. 학교에서 화생반 뭐 이런 거 했다니까. 심지어 수업 시간에. 그때는. 왜냐면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시대였으니까. 진짜 그래갖고 학교에 보면 나무총이 있었어요. 유아학교 연습하고 제시훈련 같은 거 하고. 그리고 기준 그러고 막 흥대에 뭐 그래갖고 시험 봤다니까. 4열종대 뭐 4형대 이런 거 시험 보고 뭐 대항하고 이랬다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지. 여기 항상 얘기했잖아. 부한형 여기 걸려있고 태극기 옆에 반짝반짝. 노태우부터는 안 걸었어. 내 기억이 맞다면 노태우부터는 그냥 태극기 옆에다가 안 걸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노태우부터는 민주화가 온 것 같긴 하다. 이런. 자, 이거는 오른쪽에 비극성 너무 많이 있으니까 안 얘기하고 밑에는 여성 서술자만 봐봐. 마지막 여성 서술자를 등장시킨다. 이게 의도대로 쓴 이유가 있어. 3인칭 전자일 때는 당연히 여성 서술자가 아니란 말이야. 문형에 말한 부분인데 사실은 김생 자체가 서술자가 되고 그래도 된단 말이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이유가 나오겠지. 운영과 김생은 자신들이 겪은 사랑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는데 이는 대부분 운영의 목소리 통해 전달된다. 하지만 대부분이라는 얘기는 뭐야? 운영이 아닌 부분도 일부 존재를 한다는 거야. 하지만 그건 시험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운영이 하고 있는 여기만 중요한 거야. 1인칭 서술자의 존재가 드물게 나타난 고전소설에서 특히 1인칭 여성 서술자의 존재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운영의 이러한 설정은 눈여겨볼 만하다.
중간고사 때 했다면 박지원의 작품에는 1인칭 서술자가 몇 개가 있긴 하지만 여자가 나온 적은 없어. 박지원 안에서도. 그러니까 여자 자체가 서술자가 나온 소설이 상당히 있게 정말 없을 정도로. 그러면 이렇게 한 이유는 아직까지 안 나왔지. 두 번째 문단만 잘 보면 되는 거야. 여성 서술자의 존재는 여성 내면의 풍부한 서술, 남녀 정우에 대한 여성의 욕망, 여성의 자의식 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것만 잘 보면 돼. 결국은 왜 여성을 서술자로 했는가? 여성의 자의식이 깨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 여성의 내면을 좀 더 강조하고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도 뭐한다? 본능에 충실하고 여성도 충분히 욕망이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면 정근대사 삶 자체에서 여성이 억압받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밖에 안 나올 거야. 이건 같은 단어문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거고. 자, 그다음 232쪽 서울 1960년에 들어오겠습니다. 이건 어제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오늘 거의 이건 제목과 연결된 것 같은 얘기하겠지만 이 당시에 서울은 1964년에 서울은 중년이 이거하고 연결됐다고 했어요. 자본주의, 그 다음 물질 만능주의, 다른 말로 하면 뭐 물신주의 또는 배금주의 이런 거 연결된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이런 거 자체가 딱 보면 이런 인정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인정이 떨어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개인이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보여주는 겨울은 딱 봐도 이런 거 보여주기 가장 좋은 거지. 왜? 다른 개들은 뭔가 따뜻하거나 이러면 이런 것들 얘기하기 좀 그런데 겨울은 딱 봐도 어때? 추워. 삭막해. 왜? 눈 빼놓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죽고. 이러니까 인정이었거나 개인화됐거나 또는 물질에 집착하는 인간들의 면을 보여주면 인간미가 떨어지는 거잖아. 이런 걸 보여주기가 딱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다 상징적인 거야. 제목의 의미 자체가 의도적인 거죠. 자, 그 읽기 전에 잠깐만 봐봐. 그 읽기 전에 보면 이런 거 나오죠. 60년대 초에 일어난 조효 사건인데 이래 청구해서 64년의 서울의 겨울은 어떤 분이었지 상상해서 말해보자. 더구나 64년하고 연결된 걸 딱 보면 60년에 뭐 했어? 자유革命일어난 거 지금 앞에 풀에서 봤잖아. 근데 그 혁명 자체가 끝나자마자 바로 또 뭐가 돼? 독재가 일어나지. 그러니까 64년의 시간 자체는 아무런 시기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혁명도 실패되고, 혁명이란 말은 뭐죠? 민주화가 실패되고 개인화가 팽배되고 이러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는 거고 독재가 다 모든 걸 먹는 거니까. 나오지? 61년에는 군부 세력이 사회적인 무질서와 혼란의 구실로 올육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결국에는 혁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쿠데타라는 얘기지. 그 다음 62년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근데 실제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만 이걸 했을까? 아니지. 독재를 무마시키기 위한 것도 있는 거잖아. 그 다음 64년 서울의 겨울의 모습 보여준다. 실제로 이때 5.16 군사정변은 언제까지 결국은 해먹어? 79년. 그렇지. 79년까지. 79년까지 상당히 오래 해먹죠. 79년에 이것도 끝낸 게 아니라 타살당한 것뿐이잖아. 만약에 그렇게 안 죽었으면 더 길어졌을 거라는 얘기야, 분명히.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돼? 전당정부 들어오면서 여전히 군부정책을 이어지는 거잖아. 이게 좀 애매했던 게 그 당시에 어쨌든 이렇게 죽은 다음에 전두환이 그 죽인 다음에 빨리 죽여버려. 뭔 얘기 나올까 봐.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죽일 때 그 재판 과정이 다 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재판 과정에서 그 사람이 나의 탐욕이나 뭐 이런 건지 아닌지는 뭐 마음에 있는 건 우리가 모르니까 겉으로는 어쨌든 자기도 최측근 중에 하나지만 박정희에 그래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죽였다 이런 식의 말을 중간에 잠깐 해 변호 나와서. 근데 뭔가 더 이야기 진행되기 전에 전두환이 정권 먹으면서 빨리 죽여버려. 그러니까 뭔가 생긴 게 있는 거지. 어쨌든 자, 그 예시담에 나오죠. 정치적 혼란스러웠던 60년 초에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해 나갔다. 당신의 개인이 바치는 삶보다는
사회 전체가 지향하는 집단적 목적이 우선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경제개념 안에 포함되는 건 뭐냐면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자. 그 다음 조금 노동력 자체를 이용하고 조금 덜 받으면 어떠냐. 전체가 다 고생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 엄청 슬로건을 강조해. 그래서 해외에 막 내보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에 그때가 지금 우리가 값싼 노동자들, 외국 노동자 쓰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야. 그 당시 사전 여군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후려치기야. 너네가 최저 시급 받으면서 힘들게 사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자, 이런 점을 비춰보면 64년 겨울의 서울은 인정이 메마르고 삭막한 분위기였을 것이다. 그걸 설명을 통해 잘 보여줘. 처음에 줄거리만 잠깐 봐봐. 6시간의 겨울밤, 15일 출신의 육사 시험에 실패하고 구청병사에 근무하는 25살의 나, 우연히 선술집에 안을 만나고 아는 부잣집 대학원에서 나와 동갑내기이다. 빠르게 살이, 꿈틀거린 것 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나라고 하잖아? 아니라고 하잖아? 둘 다 뭘 안 밝혀? 이름을 안 밝히지. 이름을 안 밝힌다는 게 어떤 거야? 인정이 없는 거죠. 까발리기 싫은 거야. 왜? 어차피 우연히 만났는데 이름을 뭐하러 얘기해?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대화를 나눠도 내일은 이 사람들 만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름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 거는 의도적인 거야, 작가가. 왜? 단절감을 보여주기 딱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김이에요. 뭐라고? 김이에요. 성도 김이고 이름도 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거잖아. 그건 뭐 한다는 거야? 나를 밝히기 싫은 거지. 실제로.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게 있는 거야. 자, 여기 연결된 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할 거고, 숙제는 제가 문자로 따라 보내드릴게요. 확인하고 지금 제가 책을 안 갖고 와서 이따가 문자로 따로 보내드릴게요.